지지율 1%에 34살, 이민자 가정 출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정치 신인이 어떻게 뉴욕 시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정말 극적인 결과였죠. 1892년 이후 최연소, 또 최초의 인도계 무슬림 시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쓴 조란 맘다니, 오늘 최신 뉴스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이 믿기 힘든 역전 드라마,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맘다니의 당선은요, 이게 단순한 이변?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기록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의 선거 전략이나 메시지가 기성정치 문법에 던지는 질문들, 이게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떻게 그 1%라는 정말 미미한 지지율에서 시작해서 그 거물급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이겼는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 좀 집중될 겁니다. 네, 맞아요.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 없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 주류에서 좀 벗어난 듯 보였던 인물이 판을 뒤흔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흥미로운 지점들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조란 맘다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굴까요? 네. 먼저 기본적인 프로필부터 좀 봐야겠죠? 1991년생, 그러니까 올해 34살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고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정치 경력만 보면 상당히 짧아요. 그렇죠. 2020년에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으니까요. 네, 정말 얼마 안 됐죠.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또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정치학자시죠. 마무드 맘다니 콜롬비아대 교수고요. 어머니는 영화감독 미라 나일인데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2번이나 올랐던 분이에요. 와, 대단하네요. 집안 배경이. 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금수저 아니냐, 영어 표현으로는 네포 베이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비판의 시선도 있었죠. 아, 있었군요. 근데 동시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뉴욕에서 저소득층 아시아계 주민들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면서 그야말로 풀뿌리 활동가로 경력을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심지어 과거에 래퍼로 활동하면서 음반까지 낸 좀 독특한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래퍼요? 아, 정말요? 그건 저도 처음 듣네요. 네, 좀 의외죠. 최신 분석들을 보면 그 부모님의 영향, 특히 집에서 끊임없이 정치나 국제 이슈 토론이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일찍 사회 문제에 눈뜨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진짜 불과 2년 만에 주 하원의원이 되고 또 4년 만에 뉴욕시장에 도전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1%. 정말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거의 존재감 없는 후보 취급을 받았다고 하죠. 네, 사실상 군소 후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뒤집고 5개월 만에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고 결국 본선에서 시장까지 당선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로 거의 모든 분석이 공통적으로 짚는 게 바로 민생 문제에 대한 그 집요함입니다. 맞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뉴욕 주민 4명 중 1명이 가난에 시달린다. 이 모순을 그냥 정면에 내세웠어요. 정확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공약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한다. 당선되면 즉시 임대료 동결하겠다. 또 저소득층 위한 무료 식료품점 사업 추진, 심지어 뉴욕시 공공버스 완전 무료화, 이런 것들이요. 버스 무료화요? 네. 그리고 공립대학 무상교육이랑 보육 서비스 확대까지.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대부분의 주류 정치인들이 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려 했던 뉴욕의 그 살인적인 물가, 또 천정부지로 치솟는 임대료 문제, 이걸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유권자들이 진짜 매일 피부로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그걸 정확히 짚어내고 또 구체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니까 특히 서민 유권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죠. 최저임금 인상 공약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그런 거대 담론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 월세 걱정하고 장바구니 물가 보면서 한숨 쉬는 시민들, 그 현실적인 고통에 직접 말을 건넨 거, 그게 제대로 먹혔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거죠. What's fascinating here is 바로 그 지점이에요. 유권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로 연결시킨 거죠. 네. 그럼 지지율 역전의 두 번째 동력은 뭘까요? 이건 단연 선거운동 방식의 혁신이라고 봐야겠죠.
수백만 수천만 달러 정치 자금이 오가는 미국 선거판에서 맘다니는 완전 다른 길을 갔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적인 차이였습니다. 억만장자나 대기업 후원에 기대는 대신에요. 철저하게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소액 기부에 의존하는 풀뿌리 선거운동, 이걸 전개한 겁니다. 불뿌리요? 네, 비싼 호텔에서 여는 그런 후원의 밤 행사 대신에요. 무려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뉴욕시 전역을 그냥 발로 뛰면서 직접 유권자들 만나서 대화하고 투표 참여 독려하고 이런 방식을 택한 거죠. 2만 2천 명이요? 와, 자원봉사자만 정말 대단한 조직력이네요. 이게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그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는 실제 수치로도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통해서 새로 유권자 등록한 사람이 3만 7천 명에 달했고요. 특히 젊은 세대 투표 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이들이 맘다니 당선에 아주 결정적인 추진력이 된 거죠. 아, 젊은 층의 힘이 컸군요. 네, 거대 자본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열정하고 조직력으로 선거 지형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TV 광고나 대규모 유세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이웃 만나듯이 유권자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는 방식. 그게 실제 투표율 상승이랑 지지 확산으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이런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결국 그 기성정치의 높은 벽을 넘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공 요인 분석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통 방식이죠. 아까 잠시 언급됐던 그 래퍼 경력, 그게 여기서 예상치 못한 힘을 발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맘다니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SNS를 그야말로 선거운동의 무기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정책 홍보 영상 올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어떻게 달랐는데요?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밤낮 없이 뉴욕 거리로 나간 거예요. 시민들을 만나서 새로운 뉴욕시장에게 바라는 점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직접 질문 던지고 즉석 인터뷰를 하고 그 생생한 과정을 가감 없이 영상으로 담아서 공유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연설이나 홍보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자체를 콘텐츠로 만들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자신한테 좀 비판적인 트럼프 지지자를 만나서도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솔직하게 이유를 묻고 또 경청하는 모습 이런 것도 보여줬고요.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뉴욕의 상징 같은 거 있잖아요. 길거리 할랄 푸드 트럭. 거기 불쑥 들어가서 주인하고 음식 가격 오른 거 얘기 나누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물가 안정 공약을 설명하는 식이었어요. 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네요. 네, 이런 솔직하고 격식 없고 때로는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소통 방식. 이게 기존 정치인들한테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특히 Z세대, 젊은 유권자들이 이런 진정성 있고 직접적인 모습에 열광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다시 또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로 이어지고 온라인에서 지지가 확산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마이크 하나 들고 시민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보여주고 동시에 자기 해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수 자체가 유권자들한테는 엄청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갔겠네요. SNS 파급력도 대단했을 것 같고요. 네, 엄청났죠. 결과적으로 맘다니의 당선엔 단순히 뉴욕이라는 한 도시의 리더가 바뀐 사건? 이걸 넘어서 미국 정치 전반에 던지는 함의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뉴욕시장 선거 투표율이요. 1969년 이후 무려 55년 만에 최고치였어요. 약 200만 명 이상 참여했거든요. 55년 만에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만큼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 또 변화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현 상태에 대한 불만이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치 지형에서 보자면요. 맘다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AOC로 잘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같은 민주당 내의 진보 진영, 소위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아, 그쪽 지지를 받았군요. 네, 여기서 민주사회주의라는 건 미국 정치 맥락에서는 주로 보편적 의료보험이라든지 등록금 없는 대학, 노동권 강화 같은 좀 복지나 사회적 평등을 강조하는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맘다니가 이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거죠. 네. 여기에 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막판에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가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진보와 중도를 아우르는 어떤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보여졌습니다. 오, 오바마까지요. 그건 의미가 크네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민주당은 맘다니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뭐 이렇게 상당히 과감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실제로 같은 날 치러진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이기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이런 게 작용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같은 걸로 공화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던 지역들, 예를 들면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버지니아 같은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에 경고등이 켜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간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는 거군요. 네. 단순히 지역 선거 결과를 넘어서 미국 전체 민심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만약 그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끊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승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강경한 공격이 맘다니 지지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반감을 사서 역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축제는 끝났고 현실적인 시험대가 맘다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난관 역시 돈 문제. 재원 마련 문제겠죠. 그가 약속한 파격적인 공약들, 그거 이행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과제죠. 맘다니 측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올리고 연소득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정도 되죠. 네. 그 이상 버는 고소득층에게 소득세 2%를 추가로 걷어서 연간 약 90억 달러, 한 11조에서 12조 원 정도의 세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간 90억 달러 추가 확보라. 와, 상당한 규모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일까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과연 맘다니 측이 제시한 그 세수축의 방식이 현실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 실제로 이런 급격한 증세를 강행했을 때 세금 부담 피하려는 기업들이나 부유층이 뉴욕을 떠나서 다른 도시나 주로 이전해버리는 그런 조세회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저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돌파해 나갈지, 이게 앞으로 맘다니 시정의 성패를 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부터 예고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갈등, 이것도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고요. 그렇습니다. 맘다니는 연방지원 중단 위협에 대해서 이건 반헌법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고는 있지만요. 앞으로 연방정부하고 뉴욕시 사이에 정책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쉽지 않겠네요. 네, 세계 최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또 극심한 불평등이라는 그림자도 안고 있는 도시, 뉴욕을 이끌게 된 30대 진보 정치 신인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지지율 1%라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벽을 깨고 뉴욕 시장이라는 자리에 오른 34세 정치인 조란 맘다니의 성공 신화와 그 이면을 다양한 최신 정보와 분석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요. 철저히 시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즉 민생에 집중한 구체적인 진보 공약, 네,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거대 자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동력으로 삼은 풀뿌리의 선거운동, 네, 두 번째 핵심이고요. 마지막으로 SNS를 통한 파격적이고 진솔한 소통 방식,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 드라마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의 등장은 분명 트럼프 시대 이후 다소 좀 정체된 듯 보였던 미국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새로운 에너지와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심찬 공약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그 재원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의 불가피한 충돌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고요. 과연 조람맘다니가 보여준 이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가 미국 도시 정치와 또 민주당의 미래를 바꿀 지속적인 흐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일으켰던 센세이션과는 달리 냉곡한 재정적, 정치적 현실의 벽 앞에서 좌초하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의 그치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부터 그가 뉴욕시장으로서 펼쳐나갈 정책과 리더십에 달려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젊은 정치인의 도전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 미래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